해동성국 발해의 상경성의 구조. 발해의 가장 중요한 수도, 그리고 발해의 가장 길었던 수도 상경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상경성의 구조에서 확인되는 동아시아의 도성으로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발해는 중국의 동북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 일대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과거의 냉전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남북의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수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고구려 계통과 발해 계통의 조합,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발해 상경성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당나라 장안성과 얼마나 유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경성은 상당한 부분이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원된 모습은 중국의 장안성을 기준으로 해서 복원된 내용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본다면은 사실 발해 상경성은 당나라 장안성을 단순히 복사한 것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복원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이지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제시되는 문장을 보고 O, X 중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발해 왕성의 형태와 격자형 구획은 당장안성을 똑같이 모방한 것이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당의 장안성과 발해의 왕성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해동성국 발해, 상경성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발해의 가장 정연한 수도였던 상경성의 경우는 보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주변 국가와 비교를 통해서 특수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사에서의 고대 수도가 이 고려시대 이후의 중세 수도로 넘어가는 일종의 이 계기적인 흐름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해 상경 용천부는 흑룡강성 영안성에 위치하고 있고 130년간 수도로 유지된 곳입니다. 상경성도 역시 크게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내성에는 궁성이 해당되는 곳과 남쪽으로는 황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총 3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방형, 그 사각형의 모양의 외성은 우리가 앞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본 팔년성이나 서고성과 유사합니다. 외성은 높이가 2에서 3m, 그리고 둘레는 16.2km의 상당히 대규모의 토성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출입을 위한 성문도 총 11개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과 연결이 돼서 성 내부는 도로로 아주 정연하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궁성과 황성을 제외한 성 내부의 구역은 바로 황성 중앙의 남문에서 외성의 남문으로 연결되는 길이 2.1km, 폭 110m에 해당되는 이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나누어지고요. 그 구는 2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방이 바로 신라에서 봤던 그 정전제, 그리고 고구려 평양성, 장안성에서 봤던 이 밭전자 내지는 운물정자의 모양으로 구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경성의 정연한 도시구획은 이 발해의 지배층, 그리고 평민들의 주거지, 그리고 시장, 그리고 9개소 이르는 절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궁성의 남쪽에는 황성이 위치하는데 여기서도 동구, 중구, 서구의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동서구역에서는 관청에 해당되는 건물이 10개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발해의 중앙행정치소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궁성의 남문과 인접한 광장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넓은 광장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의 의례들이 거행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궁성은 외성의 중앙부의 북쪽편에 좀 치우쳐서 위치를 합니다. 이 궁성의 둘레는 4km, 그리고 사각형의 돌로 만든 석축성입니다. 궁성의 내부는 중심부에 이제 역시 동서, 북구의 4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 구역은 담장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궁성에서는 무려 37개소의 건물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중심 구역에 있는 5개의 건물이 바로 발해의 궁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궁정의 바깥쪽, 동구, 서구, 북구 이 지역에서는 연못과 같은 금원지가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 궁궐의 모습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경성은 무왕 때부터 발해 왕경으로 정비가 되지만 이어서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9세기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정비가 진행이 되고 수도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926년에 발해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한 발해를 차지한 거란은 상경성을 일시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새로운 국가를 일시적으로 만들게 되죠. 그렇지만 이후에 반란을 걱정한 거란족들은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상경성은 이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경성의 구조, 말로 설명했던 내용을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사각형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좀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이 외성이 됩니다. 그리고 외성의 중심지에서 약간 북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황성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문지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폭 110m에 이르는 주작대로, 주작대로는 당나라 장안성에서도 붙여진 이름이죠. 이런 지금 바둑판 모양의 반듯반듯한 이 구조, 이런 정연한 구조는 사실 삼국에서 가장 제대로 갖춰진 곳이고,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평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조금 더 만드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경성의 지금 황성 부분 그리고 이 궁성 부분에서 총 5개의 궁궐토가 확인이 된다고 있습니다. 이 문을 시작으로 해서 1호, 2호, 3, 4호, 그 다음에 마지막에 5호 궁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1호 궁궐지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 모습이 아니라 이런 건물이 있는 궁궐이 있었겠죠.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이 터의 웅장한 모습들은 발해 상경성의 그 규모를 추정해 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봤던 이 상경성, 이 정연한 구획은 중국의 당나라의 장안성과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건축물에서 보이는 특징은 오히려 당나라보다는 고구려 계통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에 있는 궁전의 규모 그리고 이러한 형식은 고구려의 안악궁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발해는 이 독자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도성제를 운영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즉 정리를 해보면 이 발해 수도를 통해서 고구려와 고구려의 문화적인 전통 위에 당시에 당나라를 중심으로 했던 이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적인 문화를 발전을 시킨 동아시아를 아주 대표하는 도성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발해 수도의 역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삼국시대에서 우리가 고려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가 주목이 됩니다. 이 후삼국이라고 불리죠, 흔히. 이 후삼국의 후고구려에 해당되는 시기. 나라 이름을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중에서 철원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태봉의 도성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태봉도성,
그리고 상경성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라가 몰락하는 말기에 이 궁에는 세력을 점점 키워서 독자적인 영역을 갖춰 나갑니다. 처음에 896년에는 철원성에 도읍을 하였다가 한때 2년 뒤에는 지금 개성에 해당되는 송악에 발어참성이라는 성을 쌓고 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03년에는 다시 철원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예, 철원 일대를 그때 둘러보게 되고 바로 이듬해 도성을 축조하기 시작해서 905년에 천도를 완성합니다. 네, 이때 건립된 도성, 이 도성을 태봉도성 혹은 궁예도성, 철원도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태봉도성도 역시 사각형, 방형에 가까운 토성입니다. 궁성, 내성. 대신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외성의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라 오각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성의 북벽, 그리고 외성의 북벽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지만, 예, 궁성을 중심으로, 네, 회자형으로 삼중의 성곽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궁성의 둘레는 1.8km, 내성의 둘레는 7.7km, 외성의 둘레는 12.5km, 상당히 큰 규모죠. 네, 굉장히 외성이 큰 규모에 비해서 의외로 궁궐의 규모는 또 굉장히 작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어떨까요? 발해 상경성보다 이 태봉도성이 보다 늦은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태봉도성이 만들 때 분명히 발해 상경성의 이런 내외적으로 정연한 이런 구조가 충분히 참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형적인 차이가 있겠죠. 발해 상경성이 위치한 지역, 그리고 당나라의 장안성 같은 경우는 비교적 평지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이 태봉도성은 물줄기를 따라서 오각형의 외성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발해 상경성, 이런 시스템들이 한반도로 다시 내려와서, 네, 후삼국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 발해 상경성을 통해서 이 한국 고대사의 다양한 도성제와 왕성의 구조가 정비가 되고, 이 남북국 시대에는 당나라 관계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화적인 영향을 독창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발해는 신라의 뒤를 이어서 성장해왔던, 네, 태봉, 고려와도 문화적인 교류를 지속합니다. 예, 특히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다수의 발해인들이 고구려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예, 고구려는 이 유민들을 흡수를 하게 됐죠. 예, 이런 문화적인 영향, 이런 것은 이후에 고려의 수도 그리고 도성제 정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 고려도 수도가 사실은 3개가 더 있습니다. 네, 평양의 서경, 서울의 남경, 그리고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동경을 설치를 합니다. 네,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이 제도는 바로 발해 수도의 오경제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에 있어서 계속 영향력을 유지한다라는 점에서 또한 역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안성의 모습입니다. 발해 상경성의 1호 건물지와, 예, 중국의 서안 지역에는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의 왕궁들이 배치가 되죠. 특히 진나라는 우리가 이제 아방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나라 장안성, 네, 대표적으로 이제 미양궁이란 궁궐이 유명하죠. 당나라의 장안성은 이쪽 가운데 있는 대명궁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해서 크게 외성이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본다면은, 일부를 본다면은 지금 여기 있는 발해 상경성의 외성, 네,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 면모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철원의 태봉도성입니다. 철원의 태봉도성은 지금 내성, 그리고, 네, 중성, 그리고 외성은 지금 거의 약간 꺾여 있죠. 이게 이제 지형적인 차이 때문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네, 이런 태봉도성의 배치도, 발해 상경성의 도성을 보면은 사실 상당히 영향을 서로 미쳤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해 상경성은 이제 130년간 수도로 유지되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된 발해의 왕경 중 하나입니다. 이 상경성의 중요성은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방형의 토성으로 된 궁성, 황성, 외성의 삼중 구조, 그리고 내부에 있는 정연한 구조, 이런 구조들은 가장 발전된 모습으로 이해가 되죠. 한편으로는 상경성의 이런 정연한 도성의 적용, 그리고 당한성의 장한성과의 비교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평화기에 이런 문화적인 교류가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상경성의 구조는 고려의 전신인 태봉도성에도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발해 상경성의 역사적인 의미, 이런 고대 국가의 도성 정비의 의미, 이런 것들은 바로 고려시대 중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